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1월 29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월 마지막 방송일 텐데요. 설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제가 한 주 방송을 결방을 했습니다. 저도 설 명절은 잘 보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결방했던 것까지 해서 2주간의 소식을 5가지 꼭지로 전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지난 1월 셋째 주, 넷째 주 2주간의 소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특히 화물연대 파업 진압했던 것에 이어서 바로 지금 건설노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들어가기도 했죠. 그래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약간 길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한번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 꼭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근데 저는 양경수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를 보면 이분은 정말 이런 말은 약간 실례일 수도 있지만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핵심을 정말 잘 짚어서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양경수 위원장이 팬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인터뷰가 나오기 직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 회계를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귀족노조라고 민주노총을 비판을 하다가 이제는 부패 집단 이렇게 이제 그 화살을 날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양경수 위원장님의 답변 잠깐 살펴볼게요. 과거 노무현 정부가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부패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그리고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조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정규직 비율이 높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귀족노조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노조 조직률은 70%가 넘고요.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도 40%를 상회하는데 반면에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 아닙니다. 0.2%에 불과한데 즉 대기업일수록 안정적인 직장일수록 노조의 조직률이 높고 그렇지 않은 곳일수록 노조가 없는 구조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이게 과연 민주노총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민주노총 때문입니까? 아니죠. 노동조합,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을 여전히 음으로 양으로 노골적으로 아주 그냥 은밀하게 탄압하고 방해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과 정부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노조는 멤버십으로 운영이 됩니다. 조합비를 내고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는 조직이죠.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당연히 이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에게는 모든 회계는 규약과 규정에 따라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업 회계와 노조 회계는 성격이 달라요. 노조 혐오와 멸시로 그런 사실을 가리고 왜곡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다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공시는 적절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집단보다 노동조합은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노조 운영에 대해서 폐쇄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단체 협약의 효력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단협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체 협약은 비공개가 아니에요. 민주노총에서도 모범 단협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운영을 들여다보려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조장하는 일종의 관음증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의도죠. 노조는 가입값 탈퇴가 자유로운 곳입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지 않으면서 그 속살까지 알고 싶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궁금하시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정부는 개혁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말살이라고 읽습니다. 노동유연화? 유연화라니 지나치게 긍정적인 표현 아닙니까? 70년대 노동으로의 회귀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권은 그런 시대로 되돌리려고 하지만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미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연령이 많을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 체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정규직, 남성을 위한 임금 체계라고 공격과 비판이 있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공급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민주노총은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연공급제를 만든 것은 기업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유례없는 복잡한 임금 체계를 갖게 된 것은 기업의 비용 절감 의도 때문입니다. 임금 인상 요구에 기본급은 올리지 않으면서 성과급으로 퉁치고 수당 하나 더 만들고 그것을 통상이냐 비통상이냐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가면서 통상임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면서 임금 체계를 그동안 누가 기업의 의도에 따라서 복잡하고 다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과거의 연공급제가 자리 잡을 때는 노동의 영역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젊었을 때였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덜 주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더 줄게 라고 이제 회유했던 거죠. 꼬셨던 겁니다. 미래의 기대소득으로 돌려버리면 눌러왔던 거예요. 대기업, 공공기관 노동자 평균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비용 부담이 되니까 이제 와서 연공급제가 문제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연공급제를 어떻게 바꾸자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지금의 임금체계는 동일한 노동을 해도 생존이 보장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변동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요. 고임금이라고 말하는 현대 기아차 노동자도 고정급의 비율은 60%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해 연봉으로 8천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연봉이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구조예요. 왜요? 고정급의 비율이 낮으니까요. 이 변동급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고 변동급의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올해 7월 달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총파업 전후로 해서 노정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현재 이 총파업은 지도부 의지로 제기한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요구가 총파업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중앙위원회에서 다음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유례없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조의 가장 큰 위력은 파업에서 나오죠. 하루가 아닌 2주간 총파업으로 7월 전면전을 벌이자는 것이 바로 현장의 요구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명쾌하지 않습니까? 예, 민주노총 지지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면 소식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재앙이 터졌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는 곳마다, 입을 여는 곳마다 해외로 나가서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다시 저는 또 하나의 사고가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향신문 뉴스고요.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남쪽 체제로 통일이 상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흡수 통일론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니까 이제 그 신년 업무 보고가 있잖아요. 통일부가 지난 27일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새해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올해 업무 보고 관련해서는 통일부는 대북 압박과 민간 접촉 등을 병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이게 이제 신통일 미래 구상이라는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구상도 내놓긴 했는데 하지만 당연히 윤석열 정부가 강대강 대북 정책 기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진정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통일부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통일은 갑자기 찾아온다. 그러나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통일 방식과 관련해서요, 더 나은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남쪽이 훨씬 잘 산다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남한 체제 중심의 흡수 통일론을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북쪽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의 인권 실상과 정치 사회 실상을 알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이 북한 주민들도 실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은 뭐겠어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이런 것들을 재개하겠다라는 게 시사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 흡수 통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오래전에 일단락이 되었던 문제이고요. 1980년대 후반에 독일에서 이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사실은 이 서독으로의 흡수 통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독일은 지금까지도 3, 40년에 걸쳐서 지난 통일 과정에 대한 분석과 연구와 그리고 그 어떤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교훈이 있었어요? 이런 체제 간의 일방적인 흡수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에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정리가 되었던 사안인데 느닷없이 그것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입에서 이 철지난, 때지난 그리고 현실에도 맞지 않은 흡수통일론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정말 굉장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이번에 이 업무보고 형식에서도 이 통일부의 위상이 굉장히 좀 웃겨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통일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통일부랑 비슷한 업무가 그 부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외교부, 국방부 이런 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새 업무보고를 하면서 통일부는 통상 외교부, 국방부와 함께 외교, 안보, 부처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해왔는데요. 올해는 업무 연관성이 찾아볼 수 없는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와 묶여서 진행이 됐어요. 통일부의 새 업무보고가 외교, 안보, 부처와 별도로 열리는 거는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에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현 정부 내에서 이 통일부나 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소식도 사회면 소식인데요. 이건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지난 19일 날 한국노총 표준 생계비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3인 가구 표준 생계비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표준 생계비 그러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동조합 차원에서 임금 협상이라든지 임금 인상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임금의 정의가 뭐겠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내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받는 임금은 적절한 임금이라고 하는 건 작년마다 얼마가 올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이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비혼 단신 가구도 많이 있지만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럼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꼬물꼬물거리는 이 아기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한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적절한 임금이 표준 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노총에서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한국노총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당연히 이런 표준 생계비는 노동조합마다 임금 인상안을 만들 때 근거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노동자 가구당 표준 생계비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게요.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에는 260만 원, 2명이 살면 450만 원, 3명이 살면 560만 원, 4명이 살 경우에 약 700만 원에서 830만 원 정도가 든다고 보고를 했고요. 발표를 했고 표준생계비 중에서는 식료품비와 주거비, 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혼자 사는 분들이 있고 2명, 3명, 4명 이렇게 같이 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2년 전쯤 민주노총에서도 표준생계비 발표했을 때 4인 가구의 경우에 한 7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노총이 이번에 발표한 표준생계비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은 뭐예요?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올해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었어요. 한 205만 원 정도 될까요? 근데 한국노총의 발표에서도 혼자 사는 가구의 표준생계비가 얼마가 든대요? 260만 원이 든대요. 차액이 얼마예요? 한 55만 원 정도 차액이 나와요. 혼자 사는 사람도 최저임금을 받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체계는 굉장히 웃긴 거 아닐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체계는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 그 출생률이 떨어진다 말들이 많잖아요. 저출생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3인 가구 기준으로 사실은 이 최저임금도 책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3인 가구의 표준 생계비가 얼마로 나왔어요? 560만 원이 나왔어요. 이 205만 원과 204만 원과 560만 원은 격차가 2배도 더 나잖아요. 즉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제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유명무실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런 제도다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민생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이 최저임금 제도부터 이 표준생계비 제도의 표준생계비의 수준에 맞추어서 다시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해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의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사회면 소식인데요. 지난 설 명절 전후로 해서 우리 서민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올랐던 건 난방비 폭탄이었죠. 뭐 기후위기 등등. 사실은 올 겨울은 돌이켜보면 12월 초부터 엄청나게 이 극심하게 혹독하게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졌고, 엊그제만 하더라도 뭐 영하 17도, 그래서 서울에서도 뭐 거의 기상 관측 이래 뭐 두 번째, 세 번째로 추운 날이었다, 이런 게 많이 되면서 난방비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냥 그 정도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난방비 고지서를 설 명절 전후에 받아봤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배, 3배 정도로 늘어나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난방비 급상승이 도대체 누구 탓이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미디어 오늘의 기사예요. 이것도 약간 기사가 길긴 하지만 이 난방비 폭탄과 관련한 현황을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왜 필요해요? 서민들의 생계에서도 필요하지만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요새 하고 있는 대부분의 말들은 뭐예요? 모두가 다 문재인 정권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방비 상승 문제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권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짚어보고 있는 거죠. 최근에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내가지고요,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돈잔치 뒷감당을 다음 정부에 떠넘긴 게 한둘이 아닌데,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과 가스공사의 차액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전기료 인상과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이 정권으로 떠넘겼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죠. 최근에 이제 그 언론 매체에 나왔던 최백은 건국대 교수의 설명을 종합하면, 뭐 LNG, 그냥 우리가 가스라고 생각합시다. LNG 가격은 국제 LNG 시장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함께 받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LNG 가격은 안정돼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2020년까지 LNG 가격 상승 요인은 없었다는 거죠. 즉 국민의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전 정권 탓이다, 이것은 사실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그 상승의 주 원인을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의 문제로 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초부터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지난해 4월, 5월, 6월, 12월 총 4차례의 LNG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4월, 5월, 6월에는 사실상 동결을 했죠. 요건 이제 이 최백은 교수에 따르면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가스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제때 올리지 않았고, 즉 가스비를 올려야 하는데 올리지 않았던 주된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거예요. 이를 작년 12월에 한꺼번에 올리면서 시민들이 난방비 급상승을 체감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거꾸로 전 정권 탓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횡재세 도입을 주장을 했죠. 이 횡재세는 뭐예요? 정부 정책이나 환경 변화로 기업이 운 좋게 초과 이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횡재세는 기본소득당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속하고 있는 진보당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제가 나와요.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당 대변인도 지난 26일 날 난방비 폭탄의 발단은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 시작된 국제적 에너지 위기에서 비롯되었긴 하나,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에너지 재벌은 놔둔 채 서민들에게만 난방비 폭탄을 부담시키는 데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SK나 GS, 포스코, 삼천리 등 이른바 에너지 재벌들은 지금 역대급 돈잔치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폭리를 취했고
게다가 성과급 1000%라는 어마어마한 돈잔치까지 벌였죠.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벌었던 재벌들은 그대로 두고 우리 국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읊어댔던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요, 제가 이 기사를 또 굳이 가지고 온 이유는 뭐 제가 기사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이 난방비 폭탄의 문제처럼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임금은 동결되고 있고 일자리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문제는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은 나몰라라면서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뭐 세금 문제라든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올 한 해 내내 이 난방비뿐만이 아니라 민생 영역의 각종 영역에서 수많은 폭탄들이 내재돼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는 난방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문제로 올 한 해 치열하게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싸움들이 곳곳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소식은요, 네, MZ세대와 관련한 소식이에요. 저는 좀 재미있게 봤는데 MZ세대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이야기도 잘 안 통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관습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랑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리고 지적을 하면 거꾸로 막 이렇게 날라오니까 말도 잘 못하겠고,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MZ세대는 사회성이 떨어진다, 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인 SNL 코리아 시즌, 이제 지금 3가 있잖아요. 이 SNL 코리아에서는요, 요 부분을 MZ세대의 사회성을 풍자하는 코너를 만들기도 했죠. MZ 오피스라는 코너인데요. 잠깐 살펴볼까요? 회사 근무 시간에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선배의 지적에도 귀에 꽂은 무선 이어폰을 빼지 않고 팀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갔는데도 먼저 수저를 챙기는 법도 없다. 이 모습을 보면서 X세대인 상사들은 분노를 삼킨다. X세대, 여러분 저도 나름 X세대인데 기억나세요? 예, 예전에 20대 초반을 90년대 초반 중반에 보냈던 사람들에게 X세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벌써 뭐 40대는 뭐예요? 50대가 된 거죠. 이 50대가 된 X세대의 입장에서도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렇게 이제 풍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9일 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을 한 코로나19 시대의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보고서, 좀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X세대, M세대, Z세대,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가죠. MZ세대가 뭔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젊은이들 아닌가? 요새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말 아닌가?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X세대 얘기를 드렸죠? 1990년대 초중반에 마치 신세대처럼 등장했던 이들을 X세대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 X세대 다음이 Y세대, 이 Y세대가 2000년대 말, 그러니까 21세기로 들어오기 직전에 그 세대들을 Y세대라고 했었고, 지금의 세대를 X, Y, Z 이렇게 해서 Z세대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Y세대를 다른 말로 M세대라고, 왜냐하면 밀레니엄 세대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Y세대가 곧 M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YZ, 이 세대들을 MG세대, MZ세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쉽게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미 X세대는 50대 정도가 됐다고 하면 현재 20, 30대에서 40대 초반에 이르는 요 층들을 MG세대라고 이제 통칭하고 있는 건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제가 좀 아까 말했던 X세대와 M세대와 Z세대의 사회성을 분석을 했는데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일단 분석한 항목들은 이래요. 나는 쉽게 친구를 사귄다. 나는 친구 혹은 직장 동료에게 먼저 말을 건다. 나는 문제나 논쟁거리가 있을 때 친구 혹은 직장 동료들과 대화로 푼다. 나는 학교나 직장에서 정한 일은 내가 싫더라도 지킨다.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젊은이들은 이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높은 사회성, 낮은 사회성,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이렇게 이제 유형을 분류를 해보니까요. 높은 사회성의 비율이 거꾸로 Z세대의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온라인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온라인은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온라인 활동과 사회성 발달의 이 상관관계에서도 X세대도 일관되게 나타났대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50대, 40대 후반 50대인 X세대들도 온라인들을 충분히 많이 경험을 하면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M세대나 Z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성이 극히 떨어지는 아까 말했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에 속하는 집단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집단이 뭐냐면요. 학교 밖 청소년 집단들의 경우였어요. 비일반 패턴의 불안정한 사회적 행동 유형이 오히려 X세대보다 높았대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이 세대 간 대결 구도, 뭐 X세대보다 뭐 Z세대는 사회성이 떨어져,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 내 이질성에 주목을 해서 사회성이 취약한 세대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이 취약한 집단, 특정한 집단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과로 그 보고서는 매짐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공간 못지않게 온라인 공간 또한 사회성을 기르는데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저도 최근에 본 게 있는데, 뭐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의 경우에 젊은이들을 보면서 뭐 게임만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회성이 어떻게 높아져? 요즘에 게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게임을 진행하는 속에서 사회성이 어떻게 함양되고 높아지는지를 또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눈으로 우리 애는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데 과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게임이라는 공간 내에서도 사회성들은 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우리의 편견들을 넘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젊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있고 또 아이들과 소통이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의 편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뭐 게임이라든지 디지털 세계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사회성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낮은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전의 기성세대가 사회성을 길렀던 이 공간들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사회성을 서로 기르거나 관계를 맺는 이 공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성의 문제에서도 지금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보다 훨씬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거꾸로 더 높은 수준의 사회성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1월에 이제 벌써 2023년의 1월 달이 마지막 소식이에요. 셋째 주, 넷째 주, 2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2주 만에 만나니까 좀 반가우신가요? 네, 아무도 저에게 왜 방송이 설날에 결방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은 없어서 또 살짝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요. 올해 2023년도 곳곳에서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과 우리의 희망을 조금씩 더 넓혀 나가고 실현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